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뒤늦게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논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 논란으로 번지자 뒤늦게 윤리위 제소에 동참을 한 건데, 그런데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 모든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FIU 시스템을 설계한 설계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금 세탁 의혹이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발 작품이라고 했지만, 이 FIU를 설계한 전문가는 검찰이 개입할 여지 없이 자동으로 적발되는 것이다 라고 문제의 본질을 지적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제소. 동아일보도 쓰고 있는데요. 고민하던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뒤늦게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동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 내에서는 윤리위 제소라는 가장 최소한의 절차를 결정하는데 뭐 일이 오래 걸렸냐라는 내부의 반발도 상당합니다. 이재명 책임론이 커지자 뒤늦게 김남국 제소 윤리위예요. 당 조사는 하지만 중단했습니다. 엄정조사 징계 결의문 사흘 만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당 조사가 중단된 겁니다. 국회 윤리위에 조사 징계를 떠넘겼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당내,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제소한 것이다 라고 당 지도부는 뒤늦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43. 한겨레 신문 5면인데요. 이 숫자 의미는 무엇일까요? (5.18) 헌법 수록 공약을 지켜라. 개헌마저 총선 전략 삼나라고 여야가 붙고 있지만 43 숫자의 의미는 바로 제43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열리는 날입니다. 여야 모두가 총출동합니다. 오늘만큼은 정쟁 없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시찰인데요. 경향신문이 6면에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정찰 위성을 시찰했습니다. G7을 앞두고 있는데 발사 준비를 과시하려는 듯 합니다. 28일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한 김정은,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한다라며 정찰 위성 발사가 머지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술력을 고려해봤을 때 실제 발사까지는 한두 달 더 걸릴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핫. 어제 오늘 이런 소리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핫. 조선일보입니다. 더워요. 일단 더워요. 베트남 44도, 중국 40도, 시애틀 32도. 무슨 5월에 40도가 넘어갑니까? 지구촌 전체가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이토록 뜨거운 5월은 없었다. 공감합니다. 핫 공감합니다. 이유는 라니냐와 엘니뇨의 영향 탓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대한민국은, 특히 수도권 서울은 비 소식이 있어서 요 비가 내리면 조금은 쿨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핫한 오늘 아침, 핫한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로비 의혹을 제일 처음으로 제기한 한국게임학회의 위정현 학회장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젊은 피죠,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직구를 찾은 돌직구가 배출한 홍보수석, 민주당의 박수현 전 의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
금융정보분석원 현 FIU 시스템을 설계한 설계자가 김남국 의혹 핵심은 바로 자금 세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를 포함한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핵심은 콜드월렛, 가상자산계의 큰손 김남국 선생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김남국 의원은 탈당하더니 이건 한동훈 법무장관 발 검찰 작품이다라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행세를 한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감지한 이상 징후, FIU 시스템 설계자는 뭐라고 밝혔을까요? 김남국 소유 추정 가상자산 지갑에서 지난해 1월 28일에서 5월 29일까지 48회 걸쳐 100억 원가량이 이체됐다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송천 카이스트 겸임대학 명예교수, 경영대학 시스템 작동 원리 토대로 분석되는 것이다. 김남국의 쪼개기 인출,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 명예교수는요, 현 금융정보분석원 FIU 시스템 설계자입니다. 문송천 교수는 김 의원이 거래 내역 등 자료 당 조사위에 제출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심 거래 내용은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화된다라고 FIU 시스템 설계자인 카이스트 문송천 교수가 밝힌 겁니다. 김재수 비대위원님,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하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밝혔던 소위 검찰 수사의 피해자다라는 주장과는 너무 다른데,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이게 이런 불법 거래 정황들이 포착이 되면 월 한 1000건 정도가 포착이 되는데, 그중에 검찰로 넘어가는 사건은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30개에서 40개 정도로 검찰에 넘어간 사건들은 대부분 기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 그러면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소까지 나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검찰의 탄압이다, 내지는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다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FIU의 어떤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직접 이야기한 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좀 무게를 싣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이 사실은 이것을 아직까지도 검찰의 탄압, 야당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찰의 탄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거래 내역 다 주면 돼요. 근데 민주당 내에 있는 자체적인 조사 내에서도 중요한 자료들은 다 빼놓은 상태에서 그냥 자진 탈당을 해버렸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김남국 의원은 겉으로는 야당 탄압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는, 그리고 시스템상 검찰의 탄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본질을 좀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FIU 시스템 설계자 문송천 교수는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화된다라고 얘기했어요. 100억 가까운 거액을 쪼개기 인출한 것, 자금 세탁 의혹,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이 이 자료 못 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의심했는데, 자금 세탁 혐의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FIU가 통지를 하는 경우는 불법 정치 자금이나 자금 세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공중 협박 혐의가 의심될 때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 1000만 원 이상을 반복적으로 인출할 때에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막기 위해서 현금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쪼개기 인출을 하게 되면 통지를 피할 수 있다. 이 점을 노리고 쪼개기 인출을 반복했지만 이 혐의조차도 FIU가 포착하고 검찰에 이상거래 통보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이 자금 출처와 내부 정보 이용인데, 내부 정보 이용은 현재 이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자산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서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 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곧바로 로비 의혹으로 이어지고, 이 로비 의혹은 결국 자금 출처와 연결돼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으므로 내부 정보 이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쪼개기 인출을 통한 자금 세탁이 의심될 경우에는 결국 이 문제는 비자금 조성인데, 비자금 조성은 결국 자금의 출처와 곧바로 연결됩니다. 자금 자체가 자신이 보유할 수 없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세탁을 통해 자신이 결국 보유하게 되었고, 이 비자금 의혹은
더 나아가서 자신이 보유하게 된 자산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까지도 그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금 출처에 더해서 그 사용처까지 의혹 제기가 더 나아갈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영화에서 보면 위재현 교수님, 이 범죄로 인한 자금, 이 돈은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이 자금을 뭐 세탁기에 넣어서 2번 세탁을 하면 꼬리표가 없어져.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게 자금 세탁이라는 건데 뭐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과연 이 투자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에 대한 의혹 자체가 지금 규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FIU 시스템 설계자는 어떤 일종의 그런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코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잦은 인출이 그 증거다라는 건데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충분히 이제 문 교수님의 지적이 상당한 어떤 일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그 뭐라 그러다 투명하게 이제 거래 내역이 이제 블록체인 내에 각 거래 트랜잭션이 이제 기록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감시하고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떻게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 비트코인의 반을 중국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소문들도 사실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강남의 부자들이 상속세를 전략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자녀에게 그냥 줬다. 콜드 월렛, 차가운 지갑이죠. 그 형태로 줬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도 이제 김남국 의원의 어떤 그런 그 비자금 이슈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한편으로는 그 부분이 현재 이제 거래소에 있는 부분은 역시 추적이 가능하고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제 콜드 월렛이나 USB에 담아가지고 빠져나왔다면 이건 전혀 이제 찾을 수가 없는 즉 본인의 진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이제 검찰이 이걸 밝혀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전에 이제 거래소 특히 이전의 이슈들입니다. 거래소 이전에 상장되기 이전에 어디서 과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코인들이 들어왔을까? 예. 예를 들면 이제 유믹스를 대량으로 보유하게 된 경위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만약에 이 익명성이라는 또 하나의 블록체인의 어두운 측면 이 부분을 잘 활용했다면 아마 이 부분도 쉽지 않을 거다 밝혀내기. 예. 왜냐하면 계속 김남국 의원이 말이 바뀌고 침묵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블록체인, 코인 거래의 어두운 단점이 바로 익명성, 무언가 돈을 세탁하는 데 용도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또 한 분의 전문가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금 세탁이라는 의혹은 의혹의 가능성인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김남국 의원의 이에 대한 해명도 나오면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정무위를 돌이켜보면 금융정보분석원장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코인 의혹은 형사사건 관련성이 깊다라고 말이죠. 들어보겠습니다. 코인과 관련해서요. FIU의 이상 거래로 보고되는 건수가 총 몇 건이었습니까 여태까지? 월 평균 1,000건 정도 보시면 1,000건 정도. 그 중에 검찰에 통보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약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국 의원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또 거래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이걸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제공한 건가요? 불법 재산, 자금 세탁 행위,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이 중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형사 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 거래로 해당을 해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현 전 수석 나와 계신데 정치권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자금 출처를 두고 그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도 아끼다던 김남국 의원에게 갑자기 이런 돈이 어디서 났냐라는 의혹이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 일종의 자금 세탁 혐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금일 것인가? 국민들은 의혹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저는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해서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도덕적 정치적 영역의 문제가 하나 있고 형사사법적인 영역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 정치 도덕적 영역에서 형사사법적 영역으로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형국에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형사사법적인 어떤 불법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검찰 수사에 의해서 드러나고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문제는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정치 도덕적인 영역에서 굉장한 비판을 우선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민주당은 늘 다른 정당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왔던 정당이죠. 그런 정당에서 요즘에 대체로 국민들로부터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말 죄송한 생각이 드는 문제인데,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그런 부분에서조차 해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계속 문제를 키워왔다는 것이고, 계속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마저도 지금 깨끗하지 않은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이 투자금이 마련이 어디서 돼 있는가부터 이제 시작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지난 대선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네. 뭐 이런 고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김남국 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아낍니다, 저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이런 어떤 일을 뭐 상임위에 중에도 이런 거래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실망하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해 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개인적 노력으로 당의 진상조사에 협조하고 국회 윤리특위에 와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뭐 또 검찰 수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뭐 민주당에 끼친 영향뿐만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개인에 미치고 있는 영향마저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모든 면에서 김남국 의원이 좀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좀 결론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자금이 근본적 출처 문제까지 지금 추궁을 받고 있는 형국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이 자금 세탁, 뭐 여러 가지 자금을 세탁했다면 세탁할 수 있을 텐데, 뭐 개인의 어떤 비자금일 수도 있고 불법 정치 자금을 세탁할 수도 있고, 한때 정치권에서 의혹이 제기됐었던 뭐 대선 자금이 일로 유입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 또 다시 불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수현 의원님, 대선 자금은 아니겠죠?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소속돼 있는 민주당이 그런 도덕성과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저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뭐 그렇게 답변드리죠. 예, 검찰 수사로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차후 규명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콜드 월렛이라는 용어도 등장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핫 월렛, 콜드 월렛으로 분류가 되는데, 요즘 날씨처럼 뜨거운 핫 월렛은 온라인에 연결된 온라인상의 지갑입니다. 실시간 거래 정보 교환, 빠른 입출금 가능. 콜드 월렛은 오프라인용 지갑입니다. USB 형태 등으로 가상화폐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큰 경우에는 간혹 콜드 월렛으로 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드랍 의혹과 관련해서 이 콜드 월렛을 통한 무상 코인 수령 여부가 또 하나의 의혹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인을 발행한 발행처에서 USB 등에 코인을 담아서 무상으로 김남국 의원에게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이 경우에는 뇌물죄로 연결될 수 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 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휴대전화, USB 등에 보관된 콜드 월렛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 김남국 의원이 콜드 월렛을 보유하고 있다 혹은 보유하지 않다는 불명확합니다. 위정현 교수님, 콜드 월렛, 김남국 의원이 있다 없다 아직은 불명확하죠? 예,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정말 편리한 세상입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제 이 콜드 월렛 관련돼 가지고 한번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죠.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테라 루나 사태 때 루나 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기소에서 그 신현성 대표인데 지금 신 대표가 은행 그 지주회사를 소개해달라고 그러면서 30억 원을 루나를 줬다. 30억 원어치.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건 이 조그만 USB 하나에 담아서 그냥 주면 되는 건데 예전에 30억을 준다고 생각하면 사과 박스가 몇 박스입니까? 예, 사과 박스를 이렇게 들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큰 사과 박스 한 적어도 5만 원권도 6개의 박스를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USB 하나에 그냥 주면 되고 또 이 콜드 월렛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이제 자막에는 큰 자금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큰 자금만은 아닙니다. 콜드 월렛이 나온 게 이제 저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상시적으로 트랜잭션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모든 거래를 모든 거래자들이 볼 수 있게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 부하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이 에너지 소비로 또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이유기도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일시적으로 끊어주고 그럼 끊어주면 안전한 거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시 연결해서 거래를 업데이트해주고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초기의 목적은 그랬는데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혁신의 국가여서 그런지 이게 정말 놀랍게도 이 콜드 월렛이 또 이렇게 이상하게 또 쓰이는 정말 우리가 이걸 혁신이라고 봐야 될지 이걸 정말 잔머리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영선 대표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면서 야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또 응용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USB를 주고 이걸 이제 콜드 월렛 형태 USB를 가지고 로비를 했을 경우 정말 흔적이 남지 않는 그래서 그걸 다시 자기 지갑하고 연결을 하면 바로 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바로 자기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정말 지금 만약에 콜드 월렛으로 USB로 전달해서 그걸 만약에 연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이건 영원히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본인과 당사자가 이야기하진 않은. 근데 여기서도 받고 난 다음에 연결을 했다. 그럼 또 이제 등장하는 거, 드러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콜드 월렛 형태로 받은 사람이 US를 결국에는 이 신영선 대표 케이스를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만약에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문제를 터질 걸 생각 안 했으니까 연결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떨어지기 전에 막 팔려고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이제 빗썸이나 업비트 그 이제 상장 이후에 이제 연결되는 건 트랜잭션들은 이제 체크가 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확실히 전문가가 나오셔서 저희가 기사에서 없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단순히 콜드 월렛만 보유하고 있으면 본인이 입을 열지 않으면 이 유무에 대해서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콜드 월렛을 보유하고 받았고 이것을 거래를 했다면 예를 들면 지갑을 생성하고 그러면 그 지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 거래도 다 볼 수 있다. 예. 근데 그러면 누구 건지는 알 수 없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검찰이 지금 거래소를 2차례 압수수색했는데 어쩌면 거기에서 김 의원이 콜드 월렛을 만약에 보유했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 거래했다면 그 흔적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뭐 강제 수사, 압수수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 처음으로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콜드 월렛 의혹이 제기된 근본적인 이유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주식을 판 돈으로 코인을 투자했고 현금화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공직자 재산 때 주식을 판 돈만큼의 예금 자산이 증가된 게 목격돼서 2배잖아요. 그럼 또 하나의 10억은 어디서 난 거냐라는 의혹이 지금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콜드 월렛에 대한 강제 수사. 일단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 있습니다만 형사 처벌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사안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결국 자금 출처를 밝혀내야 하고 이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 특히 게임 업체가 P2E, Play to Earn, 즉 게임을 통해서 취득한 자산을 곧바로 가상화폐로 활용할 수 있고 가상화폐는 곧 현금 사용 가능성을 내포해 게임이 사행성을 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입법, 그 로비 과정에서 무상으로 가상화폐를 지급했다면 곧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뇌물죄, 직무 관련성과 대거 관계는 불가피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을 밝혀내는 제가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그 이외에 내부 정보 이용 등은 이 자금의 출처를 밝혀내기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저장된 지갑 외에도 카카오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 가상화폐 지갑 압수수색을 통해 원화 거래 내역을 살펴본 뒤 일부 의심되는 의혹이 있다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재판부로 하여금 검찰이 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충분히 혐의를 소명해내야 콜드 월렛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여러모로 분석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 부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거래 내역만 가지고 의심된다는 취지로 수사를 진행했다가는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러 있어 보입니다. 콜드 월렛 수사 이 부분은 결국 직접적으로 가상화폐를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던 온라인의 지갑 그리고 콜드 월렛을 통한 에어드롭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무상으로 지급받지 않았는가라는 의혹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직접 지급받는 형태는
곧바로 드러나게 될 것이니 에어드롭은 사실 가상화폐 발행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가상화폐 보유자에게 그 보유 상황에 따라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이 수준을 넘어서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에어드롭의 형태를 띠고 사전에 모의에 우회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냈다는 혐의가 입증된다면 예. 이때는 김남국 의원이 형사 처벌의 면에서도 상당히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어느 정도의 소명을 이뤄내야 콜드 월렛을 비롯한 다방면에 걸친 압수수색과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자금 마련, 자금 출처와 관련된 의혹들 오늘 집중적으로 제기돼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결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신의 한 수였을까? 아니면 무언가 내부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렇게 도박적인 배팅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 연속적으로 와 관련된 의혹인데, 신생 소위 잡코인에 집중 투자했던 데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죠. 신생 잡코인 집중 투자 외 클레이페이의 30억, 출시 한 달 된 신생 코인이었고, 메콩코인의 4억, 메타콩즈 NFT 없이 투자를 했죠. 마블엑스의 10억, 상장 직전에 투자를 했습니다. 10억이라는 거액을 상장이 될 걸 어떻게 알고 긁어서 투자했는지, 이 의혹이 있는 거죠. 검찰은 만약 코인 가격 정보를 업계 관계자로부터 미리 받았으면 청탁 금지법 등 의심이 가능하다. 내부 정보 없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배팅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의혹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도 지난 9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뭘 믿고 이 잡코인에 거액을 투자했느냐라는 겁니다. 투자를 했다는 게 위믹스 코인이란 건데, 소위 말한 그 김치 코인, 예. 잡코인. 근데 저기다가 10억을 때려박어? 예. 그럼 뭐 믿고? 뭐 알고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있는 거 아니야? 어허. 그러니까 내부 정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혹시? 그런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죠. 공직자가 주식이나 특히 코인 같은, 그것도 이 잡코인 같은 이런 걸로 재산 증식 하는데 뛰어들었다라는 거는 입이 10개라도 뭐 적절하지 않다. 김재섭 비대위원, 지금 네. 김남국 의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코인에 투자할 당시 10억이면 거의 김 의원의 전 재산에 맞먹는 금액인데, 이걸 신생 코인에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다 태웠죠. 다 태운다. 뭐 네. 시쳇말로 몰빵한다. 네. 쉽지가 않죠, 일반 사람들. 그렇죠. 웬만한 타짜가 아니고서야 이 정도의 배팅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의심이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안전한 자산에 그 전 재산을 투자했다고 하면 정말 대범한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 예를 들어 뭐 국민은행 정기 적금에 넣는다. 네, 이런 건 문제가 안 되죠. 하다못해 전기 이런 데만 좀 넣었어도 그냥 뭐 대담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던 코인을 쭉 추적을 해서 저는 이제 코인을 하지 않고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다 이상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비트토렌트 얘기가 계속 나와서 보니까, 비트토렌트는 실제로 이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그 창업자를 기소한 사안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뭐 메타콩즈 마찬가지로 그 경영진들이 좀 뭐 배임, 횡령, 성매매 등으로 지금 뭐 범죄 혐의가 있는, 그렇습니까? 예, 거기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위믹스 역시도 지금 대표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골라서 투자한 데마다 경영진들이 사기, 뭐 횡령, 배임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금융 범죄 이슈로 다 고소가 되거나 기소가 되거나 이런 사안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본인이 가진 전 재산을 다 몰빵을 해서 투자를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제 상식 수준에서는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럼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현직 정치인이라는 자리에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투자했을까를 고민하게 되면, 저는 이것도 충분히 어떤 이해충돌의 여지나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들을 우리는 시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뇌물죄 이야기도
조심스럽지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등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명백히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법안, 게임산업법 개정안 공동 발의 등등 입법 로비 대가 지급 의혹 입증된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것이다라는 이종배 서울시 의원의 주장도 들어봤습니다. 자, 위정현 학회장님.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많은 그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게 그걸 이제 어떻게 몰빵할 수 있었지 이제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코인 업체가 주식 시장과 다르다는 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빗썸이나 업비트도 그렇고 다른 상장 거래소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상장된 코인 말고 상장 폐지된 코인을 한번 목록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빗썸이나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만 보더라도 한 100개가 넘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꾼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작당을 해서 예를 들면 초기에 뭐 러그풀 그러죠. 먹튀라고 그럽니다만 처음에 이벤트를 해서 가격을 띄우고 그럼 내부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공유한 다음에 그걸 시중에 내놓고 상장하고 바로 이제 회사가 잠적하거나 아니면 풀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는 이런 일이 그동안에 사실 비일비재했고 이게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위믹스라든지 김남국 의원의 케이스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대단히 쉬운 케이스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지금까지 그런 혼탁한 시장의 구조 연장선에서 보면 대단히 이해가 쉽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여러 가지 의혹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정치 후원금을 독려하면서 본인의 생계가 어렵다, 신발에 구멍이 났다 등의 이른바 가난한 척을 했다라며 국민을 기망한 건 아니냐라는 정치 도의적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의 자료를 토대로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가상화폐 자산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국내에서 상위 0.02%에 속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금융위가 2022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10억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민은 0.02%, 9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금 현재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가 10억 가까이, 최고점 때는 당시 가치가 100억 원대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저쨌든 김남국 의원은 가상자산 기준으로 상위 0.02% 안에 속한다라는 분석인데 박수현 의원님, 네. 상위 0.02%가 라면 얘기하고 편의점 하드 얘기하고 하드는 옛날 사람, 아이스크림 얘기하고 운동화 구멍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상 자산 이 투자를 해서 굉장히 그 많은 피해를 본 특히 젊은 층들 2030 정말 많은 그 고통들이 있는 와중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김남국 의원의 그런 어떤 본인이 말한 사정과 성실한 국회 활동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하고 후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국민적 공분이 훨씬 더 큰 것이고 청년층들에게 느끼는 어떤 상실감이나 분노가 더 큰 것이죠. 저는 그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이 이제 늦지만 발족을 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성실하게 자기가 그 안에서 해명했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뭐 거래 내역이든지 언제 무슨 뭐 고점 저점 이런 자세한 자료야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거기서 인정한 것이 김남국 의원이 어쩔 수 없이 밝혀진 상임위가 개최되는 동안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그렇죠. 것은 인정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로 뭐 자금의 출처는 애초에 무엇이었다라든가 그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에서 본인이 쉽게 인정하고 해명했어야 될 부분들은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당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탈당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에도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탈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김남국 의원은 적어도 도덕적일 거야 라고 했던 그런 믿음의 배신 완전히 도덕적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뭐 이런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사실 국민, 특히 어떤 청년층의 분노나 상실감, 공분이 굉장히 큰 것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거나 불비한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그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해서 본인이 0.02% 안에 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에서 적어도 좀 러프하게나마 좀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이야기를 안 하고 탈당한 부분이 저는 이러한 어떤 의혹을 더 키우고 김남국 의원의 어떤 설명이나 논리를 궁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전 의원의 김남국 의원을 향한, 그리고 민주당 진상조사단을 향한 질타와 아쉬움 들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윤리위 늑장제소, 김남국 바다의 깊이. 예전엔 조국의 강이었는데 요즘 민주당 관계자들에서도 김남국 바다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뒤늦게 윤리위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실제 윤리위에 제소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 지체할 수는 없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시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진상조사단 활동에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종료되는 거라고 보이죠. 김남국 의원이 코인 전략 내각은 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는데 그거 맞나요? 확인한 바 없습니다. 당내 진상조사는 중단됐습니다. 사실상 중단됐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한 뒤늦은 결정은 당대표의 결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코인 안 팔았다고 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비상의총을 하고 결의한 것 중에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한다라는 부분만 뒤늦게 지켜졌고, 진상조사와 코인 매각은 지켜지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여야 윤리 특위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리자무심사위원회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지연이 돼버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방법 말고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치가 법과 같지는 않지만 정치도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늦어진 만큼 중간 절차 생략하고 바로 제소 가자. 민주당에서는 정치란 건 중간 과정도 중요하다라며 절차를 밟아서 늦지 않게 제소하겠다라고 밝힌 대목입니다. 김수영 교수님 나오셨는데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지난해, 지지난해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법안을 중간 절차를 막 생략하면서 갔던 것과 대조했을 때 김남국 의원의 윤리위 제소만큼은 절차를 좀 밟아서 가겠다라는 모습이 사뭇 대조적이군요. 이게 국민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으니 이제라도 좀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걸까요? 그건 아니죠. 사실 이런 꼼수 탈당으로 검수완박을 통과시킬 때 그때 민영배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불이 나서 사람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 따질 게 뭐가 있냐.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한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김남국 사태로 민주당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바로 불 끄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절차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거는 민주당에게 중요한 건 속도예요, 속도. 이 사건을 굉장히 미적미적하게 처리하는 게 결코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빨리 처리하자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절차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과는 무관하게 민주당이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빨리 이 사태를 좀 이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주도권은 이미 넘어갔다고 보세요? 어느 쪽으로요? 국민의힘 쪽으로? 지금 말려들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절차를 지킵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전 말려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힘이 치고 나가기 전에 빨리 민주당이 정말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줬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윤리위 제소를 그래서 결국 했죠. 하긴 했는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수시간 동안 이거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다 의원들이 그 얘기가 결의안에 들어가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결의안에는 그 내용이 빠졌고 경향신문에 따르면 그게 이재명 대표의 결정이었다라고 보도가 나갔죠. 물론 민주당에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 이제 와서 또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윤리위에 제소하자고 했다라는 모양새가 앞뒤가 안 맞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겉으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뒤로는 어쩌면 김남국 의원을 비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전혀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하고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재섭 비대위원님, 윤리 제소가 뭐 만능은 아니고 사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취해야 할 어떤 최소한의 절차 정도가 윤리 제소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가 뭐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처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위야 상임 밑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코인 거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탈당하는 것이 적절한가 정도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과 관련된 문제가 윤리위이기 때문에 윤리위는 어마어마한 진상 중에 뭐 일부 정도에 대한 어떤 잣대? 그건데 지금 이게 잘 합의가 안 되는 거군요, 여야 간에.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가 자료화면에서도 이제 자문위원회 관련된 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자문위원회 건너뛰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아예 절차인데 그래도 이거 하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자문위원회가 말 그대로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문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하지 말자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징계 안 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징계하겠다고 당대표가 직접 윤리위에 제소를 하는 상황인데. 자문위로 가게 되면 최장 80일을 그렇죠. 시간이 끌릴 수 있다. 시간도 끌린 상태에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설령 그럴 리 없겠지만 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 징계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그러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서 징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제서야 그럴 거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결국 이 자문위원회라고 둔 그 어떤 취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를 둔 이유는 기존까지 국회윤리위원회가 그 국회의원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제대로 된 뭐 상임위도 열리지 않은 상태, 특별위원회지만 열리지 않고 내려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을 모셔서 국회의원들을 객관적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문 절차를 두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자문위원회거든요. 근데 지금 여야가 모두 공히 김남국 의원 이거 징계해야 된다라는 데 공감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지금 여야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은 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문위원회에 80일을 거친다고 하는 것이 일부러 시간 끌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자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왜 김남국 의원을 끼고 도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민주당은 김남국에게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야 늑장 제소를 결정했다. 왜 지금까지 끼고 돌았는지 은밀한 흑막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정의당은 어떤 입장일지도 궁금한데 정의당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뭐 윤리위에 제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도덕적 파산을 선고한 그 사건이죠. 윤리특위에서 엄정하게 진실규명을 하고 국회의원직을 빨리 박탈해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김남국 의원을 끼고 도느냐, 왜 의원직 박탈 안 하느냐, 윤리 제소 관련해서도 왜 시간 끄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박수현 의원님. 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현재 밝혀진 것은 상임위원회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건 밝혀진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국회 윤리특위에 이제 제소를 했는데 윤리특위의 실효성은 사실은 왜 필요하냐면 당내의 진상조사단과는 달리 어떤 국가기관의 자료를 일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민주당이 무조건 그 심사자문위원회를 80일을 다 채우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이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다.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다. 또 변재일 위원장이 그렇게 또 제안도 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무조건 80일을 다 채워서 시간 끌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해시고요. 이 문제는 빨리 처리를 하되 절차를 밟아서 징계 소위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최장 시간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좀 빨리 그 안에서 하긴 하는 것에 민주당이 협조할 것이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당내에서 늑장 대응했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윤리특위에서부터만큼은 민주당이 그런 비판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부러 시간 끌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요.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안팎에서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구현 사재단의 한 신부가 SNS에 이렇게 했군요. 김남국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저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한 거고 평소 검약한 사람을 알려져 있다. 누구든지 욕망이 없는 자 김남국에 돌을 던져라. 라고 강한 비호를 했습니다. 친 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도 이런 발언을 했군요. 김남국은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상임위가 열렸던 시간이지 열려갖고서 내 본인이 발언하고 질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대개 의원들이 발언 시간이 대개 7분 내지는 5분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 대개 밖에 나와서 자기 볼 일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죠. 네. 뭐 그런 기준을 한다고 하면 상임위에 출석도 안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상임위에 출석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상임위가 길어지면 각자 자기 볼일 하는 법이다. 김남국은 선한 사람이다. 강력계 출신의 박승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인마 빼고. 이 사안에서 검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김남국 의원이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인 신분이든 검찰에 출석할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국회에서의 징계 절차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징계 사유는 결국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 징계 절차를 통해서 결국 의원직 박탈, 제명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국민의힘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절차도 생략하자는 등 빠른 절차 속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빠른 절차 속행이 현실화되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은 충분히 그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형사 처벌 가능성이 윤곽이 드러나야 징계 사유가 더 폭넓어지는데 국민의힘은 현재의 시각, 형사처벌 문제는 징계 사유로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는 시각 같습니다. 즉 형사처벌은 별 문제로 하고 현재 드러나 있는 성실하지 못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 자체가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정도의 사유, 즉 제명 사유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유로 징계 절차를 속행하게 될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인사도 있듯이 김남국 의원 본인 자체가 상당히 격렬하게 항변할 것 같고 그렇다면 형사처벌 문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당장 눈앞에 다가온 징계 절차를 앞두고 국민의힘 등 여당, 야당과 김남국 의원 본인 사이에 상당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언론 출신의 김수영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와 정성호 의원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일단 이제 욕망 없는 자가 김남국을 뭐 욕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성경에 이제 가늠하는 여인을 이제 율법학자들이 데려오니까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했더니 다 슬금슬금 도망갔다 이제 그 비유를 이제 가져온 건데 일단 처음으로 가늠하는 여자의 어떤 죄만큼은 졌다고 생각하는 건지 김남국 의원을 약간 두 번 죽이는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약자 편에 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약자입니까? 국회의원 하다가 상임위에서 거래하고 수십억씩 막 굴리고 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그렇게 비호해 줬을까요? 이건 정말 예수님을 되게 모독하는 거라서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 민주당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는요 선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민주주의고 나쁜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뭐냐면요. 선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누구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전횡하거나 나쁘게 쓰면 축출할 수 있는 시스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선한 사람이 하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김남국이 선한 사람이냐 검소한 사람이냐 이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는 중요치 않고요. 잘못을 했으면 축출돼야 되는데 이제 김남국 의원은 이야기하겠죠. 법적인 책임은 없다. 잘못은 없다. 물론 그것도 다퉈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국회의원이 됐으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책임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단지 회의에서 뭐 자기 업무 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회의할 때 만약에 애한테 문자 오거나 하면 답장할 때 있어요. 딴짓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규제가 전혀 없는 가상자산을 수십억씩 굴려가면서 막 3일 만에 4천만 원을 벌고 뭐 한 달 만에 몇십억을 벌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익 활동 같은 것들을 겸직할 수 없는 것이 국회의원이고 그렇게 규제가 없는 분야가 있다면 오히려 규제를 만들어서 투기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임무인데 오히려 규제가 없다는 걸 이용해서 투기했잖아요. 이게 투기가 아니면 뭡니까? 이걸 투기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사실 전국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매일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싸우고 갈등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정말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현 의원님. 예, 뭐 정성호 의원이 왜 저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성호 의원 개인의 발언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등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늘 주장합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있을 때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처리하려는 어떤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얼만큼 맞느냐가 정당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우리가 조국의 강, 김남국의 바다라는 표현 사회자께 하셨습니다만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민주당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늦긴 했지만 윤리위에 제소를 하는 것이고 윤리위의 어떤 과정도 늦지 않게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니 어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인 어떤 절차나 조사 이런 거 별개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가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언을 인용했으니까 문득 떠오른 또 하나의 발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며 무욕을 경계한 바도 있었죠. 문득 그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앞서 조국의 강, 김남국의 바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부에서는 조국 사태하고 김남국 의원 문제하고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국민적인 어떤 정서, 평균적인 정서를 건드렸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국 사태 시즌2죠. 이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2, 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국회의원의 직무에 맞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전 더 안 좋다고 봐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사태와 유사하다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국은 강이었지 이건 바다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남국 의원과 조국 전 장관, 조국과 김남국은 꽤 친밀한 사이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닌 동안 대학원 다닌 동안 교수님 수업을 꼭 듣고 싶었는데요. 제가 못 들었는데 나중에 교수님 청강을 해도 될까요? 우리 따로 풉시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조국 교수님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선물 받고.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이거 제 머리맡에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좋아하면 그 사람 닮아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공교롭게 조국 전 장관을 좋아하고 존경했던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에게 조국의 강, 김남국의 바다라는 크나큰 악재를 불러왔다라는 점이 미묘합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롤모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변명하는 방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도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뭐 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더니 다 유죄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유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남국 의원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통해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 하는 것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뭔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칭찬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법 바깥의 영역, 윤리적인 영역, 그다음에 국민의 정서라는 영역을 같이 고려하면서 의정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로서의 직위를 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 비판받고 민주당이 젊은 세대에게 버림받은 것은 조국 전 장관이 그 어떤 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잘했기 때문에, 법적인 뭔가를 위반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바깥에 넘어섰던 얘기, 본인들이 그전에 했었던 어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사다리를 놓겠다고 하는 정치, 그것을 완전히 배신했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청렴하고 가난하고 약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정치인임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서민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돈들을 국회에서 돈을 벌었고 투자를 했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나는 이거 합법적으로 투자했어, 나는 이거 문제가 없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와중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위배했고 국민들의 정서를 배신했고 내가 호소했던 그 지지층들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었다라는 얘기들을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조국 사태가 전형적으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국 사태에 이은 남국 사태라고 뭐 비판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계기로 굉장히 한 번 더 휘청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거고, 민주당이 이런 위선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민주당은 더더욱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높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민심이 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김남국과 조국의 이것이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억울하고 사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어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의혹을 받으면 처음에는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명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그 국민적 의혹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국민께 사죄해야 할 거 있으면 사죄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는 그러한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사하다라고 비교를 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민주당이 여기서 휘청거리지 않고 일어서려면 바로 지금 현재 설사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억울하다 뭐하다 비화하려고 하지 말고 깔끔하게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회초리 맞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증명할 거 있으면 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 여러분 저 회초리 맞았습니다, 그때는 억울했습니다 라고 이제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게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는 것. 한때는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탈당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을 또 일부 옹호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손혜원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광주나 호남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국민이 그렇게 우둔하다고 착각하면 곤란해요. 민주당에서 김남국을 감싸는 의원들에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을 우둔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주제를 공개하죠. 간호법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민주당이 들고 나왔는데, 여당에선 파퓰리즘이다, 김남국 물타기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양당의 정당 지지율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짚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죠. 그 가운데 양당의 지지율은 어떨까요? 대형 미디어월에 시원하게 바로 띄워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이로 준비했습니다. 3월과 4월, 5월 지지율 추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3월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기세가 국민의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민주당이 41.1%라는 지지율을 받고 있었고요. 국민의힘은 이에 반해 30% 중반의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보시면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 그래프에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5월에 들어서 김남국의 바다라는 의혹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30.6%까지 이 여론조사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20%대로 떨어질 건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 지지율이 결집한 걸까요? 34.6%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국민의힘은 36%에서 34.5%로 4월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김남국 의혹 등등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지지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 성과의 힘을 받아 39.9,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 이 양당의 지지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민주당의 악재가 상당 부분 지금 민주당 돈봉투도 있었겠고요. 예, 지지율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악재들을 대응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아마 국민들이 냉혹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우리가 방송에서 다뤘던 정성호 의원의 반응 같은 것들, 이거 뭐 김남국 의원 선한 사람이다라는 반응. 그다음에 그전에 제가 기억으로 돈봉투 의혹을 대할 때 정성호 의원이 이거 밥값 수준이라는 말을 한 번 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사과를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 정도로 가파르게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단순히 그 혐의뿐만이 아니라 그 혐의를 바라보는 민주당 내 구성원들, 이것을 비호하려고 하는 사람들, 김종인 위원장 말씀대로 뭔가 국민들을 아둔하다고 착각하는 듯한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가파르게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죠. 간호법 관련입니다. 여야가 이 간호법을 두고 치열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아 대화하지 않는 닫힌 정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법안 내용이 이제 직역 간의 협업을 깨뜨리고 또 법 처리 과정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께서 제2여권을 행사를 하셨는데 간호 인력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지속적으로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겁니다. 자, 그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학자금 무이자법을 처리하겠다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장해찬 최고는 이를 두고 김남국 물타기법이다, 파퓰리즘 그만하라라고 맞섰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학생들한테 무이자 학자금 대출해주겠다는데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지? 이것도 일단 김남국 물타기법이고요. 김남국 의원 코인 게이트로 2030 지지율이 폭락하자 결국에는 세금 쓰고 돈 쓰는 포퓰리즘 법안으로 물타기를 좀 해보겠다는 얄팍한 수인데, 대통령이 혹시 그럼 이 법안도 거부권 행사합니까? 근데 그건 너무 앞서 나간 전제인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여론의 부담을 느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수현 교수님,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대학생한테 이제 학자금 이자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취업할 때까지는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 유예에 대할 경우에는 면제해주자, 이제 이런 게 골자인 법안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교육의 측면에서는 누구나 이제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돈 때문에 교육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끔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자라는 그 취지는 굉장히 뭐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면은 누군가가 이제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고객 정치라고 해서 타겟이 분명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지지층이 분명한 정치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표는 얻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다 나눠가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않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5.18 민주화운동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민주묘지에 지금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여야 인사들 모두가 또 참석한 만큼 국민의 어떤 통합 정신을 기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를 생중계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장면 살펴보시죠. 늘 그리운 얼굴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에게 이곳 국립 5.18 민주묘지는 자유민주주의의 햇살 아래 고이 잠들어 계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이자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5월 정신을 기억하려는 국민의 마음이 모아진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어머니의 가슴 속 묻어두었던 이름, 그리운 얼굴들을 함께 떠올려 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5월의 어머니 임근단, 김점래, 이근예, 김길자, 원사순, 김옥희, 박유덕, 임현석, 박형순, 이명자, 김정자, 박행순, 이향란, 정동순, 추혜성님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황일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 양재혁 5.18 민주화운동 유족회장, 정성국 5.18 민주화운동 공로장 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보다 성숙하게 일깨우는 함께라는 가치, 함께이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그날의 외침을 통해 우리는 오늘에 감사하며 내일을 희망하게 됩니다. 오늘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통해 5월 정신, 국민과 함께 기억하며 하나된 내일을 다짐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43년 전 광주의 5월을 딛고선 숭고한 역사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광주의 흔들리지 않는 5월 정신을 이어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 좌측에 개양돼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신 채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애국가는 5.18의 아픈 역사를 딛고 매년 치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축제를 여는 주남마을 미래 세대들의 선도로 4절까지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헌화, 분양, 그리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및 5.18 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5월의 어머니, 국가보훈처장,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 5.18 민주화운동 유족 회장,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 회장,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대구광역시 부시장, 그리고 학생 대표와 함께 헌화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묵념을 위해 모두 일어서신 채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5.18 희생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헌화 분양에는 전남대학교 정윤중, 조선대학교 최동주, 광주교육대학교 박유경, 광주고등학교 박성현 학생이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계탑아, 너는 기억하고 있겠지? 43년 전 이 광장을 가득 채웠던 시민들, 5월의 햇살 아래 용기 내었던 이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였던 평범한 시민들, 그들의 용기와 희생, 그것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돼. 그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5월이야. 뜨겁게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5월의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해서 노력할게. 앞으로도 이곳에서 계속 지켜봐줘. 1980년 5월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광주의 모든 시간을 함께해온 시계탑은 아직도 광장 그 자리에서 매일 오후 5시 18분이 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하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광주의 5월을 기억하고 고귀한 5월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가는 모습도 지켜봐 줄 것입니다.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역사적 의미,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대표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인 이인선, 임도열 학생이 낭독하겠습니다. 다시 5월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푸르른 5월은 43년 전 이곳 광주의 아픔을 뿌리 삼아 피어난 5월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 희망찬 5월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이렇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은 이곳 광주에서도 타올랐습니다. 1980년 5월 18일 10시경 신군부 세력이 동원한 군은 휴교령에 저항하기 위해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모인 학생들을 무차별 구타하였고 이를 목격한 광주 시민들은 시위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신군부 세력은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총검과 장갑차를 앞세워 광주 시민을 잔혹하게 진압하였습니다. 5월 20일 광주 시민들은 시내버스와 택시 200여 대와 함께 차량 시위를 벌이는 등 공수부대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세에 몰린 신군부 세력은 이날 밤 광주역 근처에서 시민들에게 집단 발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향한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통신을 끊어 광주를 외부와 단절시켰습니다. 5월 21일 시민들은 신군부 세력의 유혈 진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군부 세력은 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다시 집단 발포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광주 시민들이 참혹하게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희생에도 굴하지 않는 시민들의 투쟁으로 신군부 세력은 퇴각하게 됩니다. 5월 27일 새벽 신군부 세력이 도청으로 진입해 총공세를 벌이기 전까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광주 시민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부상자들을 위한 헌혈에 동참하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건의 약탈도 없는 위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불씨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자랑스러운 역사는 한동안 광주 사태라고 불리며 철저하게 왜곡, 은폐되었고 1988년에서야 비로소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18년에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현재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푸르른 5월을 주신 민주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5월 광주가 흘린 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굳건히 지켜진 사실을 기억하고 진실을 마주하며 5월 정신을 책임 있게 이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보다 희망찬 5월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다짐처럼 5월 정신을 책임 있게 이어나가 희망찬 5월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이어서 헌정 공연 5월의 어머니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5월 정신을 지키고 알리는데 일생을 바쳐오신 5월의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신 후 나훈아님의 곡 엄니를 소리꾼 이봉근 님이 부르겠습니다. 이 곡은 1987년 5.18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젊은이들이 안타까워 망자의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노래로 만들어졌지만 끝내 5.18 유가족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33년간 잠들어 있었습니다. 83년이 지난데 또 5월이 돌아왔네. 5월달만 돌아오면은 슬퍼. 그때 당시 요 집이요. 그 부근에서 맞아가지고 여기 좀 가보라고 그래. 세상 떠나고 없더라. 이 자리 바로 이 자리. 여기 2층에서 제 아기가 사망했다고 얼마나 피를 흘려서 나보고 보지 말아겠겠어요. 우리만 찾으러 댕겼지 이제. 22년을 쫓아댕긴 거 여기서 6월만 나갔다면 쫓아가고. 집에 가서 나 찰밥 한번 해줘서 찰밥 한번 오늘씩 먹고 싶다고 그 말하고 한 5일이나 있다 돌아가셔 그랬어요. 본관이 아빠 나 왔어요. 못난 당신의 마늘에 왔어요. 며느리라도 자주로 댕길 것을 지금은 그것이 후회가 그렇게 막심해요. 내가 나도 새끼들하고 살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다섯을 그럼 혼자 버려서 미고 결치려고 어쨌는지요. 징그럽소 징그러. 당신 간대로 애들 셋 데리고 겁나게 고생 많이 했죠. 나가. 당신은 무한이라고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응? 너무 무심해. 어머니들끼리 만나면은 옛날에 묘지에서 만나서 울고 그랬던 이야기 우리끼리 마음이 통한 게 그에 치유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고통당한 것이 아니고 서로 통하니까요. 엄마는 못 빼서 무식 하나마 네가 못다한 민주주의 네 뒤를 따라서 알려야 쓰겠다는 그 다짐을 갖고 있어요. 잊지 않고 이 장소를 자주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세대 저 아이들이 우리 5.18을 영원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보고 없을 때는 젊은 너희들이 그려줬으면 그거 부탁이야. 정말 5.18을 잊지 않고. 언니 어째서 울었사소 나 여기 있는디 왜 운단가 언니 못담시 날라소
한많은 이 세상 어째나소 들리지라 왕니 자 그만 우지 마시고 어째서 불러싸소 눈앞에 나 있는디 어째 날 차소 엉니 우등산 꽃 피거든 한아름 망월동에 심어주소 들리지라 왕니 자 그만 우지 마시오 엄니 어째서 잠 못 자요 잠자야 꿈속에서 날 만나제 엉디 나 잠들고 싶은디 잠들게 자장가나 불러주소 들리지라 왕니 자 그만 우지 마시고 들리지라 왕니 인자 그만 보지 마시오 자 그만 보지 말랑게 우리가 어떤 아픔을 대가로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누리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시절 전달되지 못했던 노래에 담긴 위로가 5월의 어머니들과 유가족 분들의 마음에 닿았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입니다. 그리고 5월의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됩니다.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5월의 어머니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5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5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 경제 번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5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 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5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5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43년 전 광주의 희생과 헌신, 그 5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념 공연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며 5월 정신을 이어가는 국민들의 인터뷰 영상
함께 있는 5월을 보시고 1980년 당시 고립된 광주를 위로하던 노래 바위섬을 광주, 서울, 대구, 부산의 청소년들과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연합 합창단의 대합창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5.18 민주노지 역사의 문과 송모루 사이의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학생 재능기부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5월 광주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귀한 희생 정신들이 후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 세대의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은 바로 강렬하고 성숙했던 5월 정신이라 생각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를 찾아가거나 뉴스를 보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희생의 고통과 슬픔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생각하며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참여하게 되면서 저도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된 것도 있고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서 아시아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리게 된 작품입니다. 훗날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기억할 겁니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평범한 일상을 갖게 해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어떤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이 바로 5.18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5.18 영원한 청소년 교류에 저희들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바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밝은 어떤 미래 사회를 우리가 그네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토대로 그네들이 더 많은 어떤 농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긴 파도라
감사합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홀로 남은 바위섬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며 이어갈 긍지와 약속의 바위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희망을 노래한 바위섬처럼 오늘 미래 세대와 함께 하나 되어 부른 바위섬의 참 의미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맞잡고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묘역 참배를 위해 이동하시겠습니다. 안전한 퇴장을 위해 참석자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5.18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생중계해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여야의 모든 정치 지도부들이 이곳 국립 5.18 민주묘지에 모여서 이날만큼은 정쟁을 멈추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함께 기리는 시간을 갖는 그런 기념식이었습니다. 네, 다시 이곳 광화문 돌직구쇼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자, 김수영 교수님, 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조금 전 생중계 장면 봤는데 윤 대통령도 있었고 김기현 대표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나란히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별 대화는 안 나누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뭐 시국이 워낙에 이제 뭐 엄중해서 이제 두 분 다 조용하게 어쨌든 이 이제 기념식을 이제 앉아서 관람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아까 전에 VCR 나가는 것 중에서 이제 5월의 어머니들의 이제 사연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면서 그 중에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우리 애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생자 분을. 그러니까 아직도 그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우리 애기로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민주주의의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기념식에 참석한 정치인 분들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다 우리가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야말로 정말 자기 가족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참 발달하기를 바라실 텐데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좀 정치에 임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더 이제 박수현 의원님께 또 드리자면 이 5.18 민주화 운동은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우리 민주주의를 위한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날로 우리 국민 정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돼서도 안 되고 특정 진영에서 뭐 배척할 이유도 더 이상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그 생중계를 보면서 우리 앵커께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면서 이제는 저기에 대한 어떤 논란이 없는 이 모습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념사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5월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역사적 어떤 그 논쟁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5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계승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의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한 걸음 더 대통령의 기념사에 나갔으면 좋았던 것은 뭐냐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기왕의 논쟁도 있었기 때문에 기념사에서 한 말씀쯤 확실하게 언급을 한 걸음 더 나가셨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어제 전화제에도 여야 모두가 참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쪽에 시민들 보고. 5.18 민주항쟁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광주 5.18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이걸 이제 지킬 때가 됐습니다.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